예, 안녕하세요. 이번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필상입니다. 의원님들이 총회 때문에 자리를 비셨는데요. 앞으로 좀 나오셔서 앉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첫 번째 세션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 토론을 시작하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 결코 이대로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고령화 속도 우리나라 세계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 우리나라 세계 1위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노후에 살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큽니다. 이런 견지에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은 정말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주제로 국회 경제포럼 주최로 이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아주 뜻있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특히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서 더욱 뜻이 깊습니다. 오늘 발표자는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신 김영환 교수님 발표를 해주겠고요. 토론하실 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토론자로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셨습니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강호 보험연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토론은 발표자 20분 발표를 하시고요. 각 토론자는 10분씩 토론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주요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시는 분이나 토론하시는 분들은 주로 중요한 내용과 대안들 중심으로 발표야 토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이 들어올 경우에 역시 시간 관계상 전부 다 소개를 못 해드릴 수 있다는 거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김영하 교수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의 김용화입니다. 오늘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 측면은 저도 평소에 관심을 가지는 분야지만 이번에 제가 여기에서 발표하게 된 것은 평소 존경하는 정희수 의원님께서 국민연금 제도가 지금 현재 모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서 좀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모셔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그런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또 특히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방안 중에서 저축계정과 관련된 부분은 정희수 의원님께서 이런 물론 이제 정희수 의원님이 미국의 저축계정이라든지 이런 것 측면에서 말씀을 처음에 제기한 건 아니시지만 저축계정의 개념을 반영하는 좀 더 새로운 좀 핵심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갖다가 만들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이 저축계정 같은 이 공무원 연금, 미국의 공무원 연금에 적용되는 것이었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서도 이 저축계정이 하나의 의미가 가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어떻든 제가 최근에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논의가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도가 처음에 시작될 때는 우리가 연금 지급률이 70%로 시작됐지만 지금 현재 약 45% 수준으로 내려와 있고 또 40% 수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소득 대체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이 현재 소득 대체율 40%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수직균형 보험료인 한 15 내 16%의 연금보험료에도 크게 못 미치는 9% 보험료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소득 대출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장성을 높이지도 못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대안들이 없을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 크레딧을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의 상한과 하한을 조정함으로써 소득 보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국민연금 저축 계정을 도입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11쪽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이 초고령사회 진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노인 빈곤율, 우리나라의 지금 구조를 보시면은 한국 혼자 오른쪽에 뚝 떨어져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고 있는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적용률도 충분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12쪽에 보시다시피 빈곤율, 노인 빈곤율 역시 대한민국이 오른쪽에 혼자서 이렇게 뚝 떨어져서 빈곤율도 높고 소득 대체율도 그렇게 높지 않는 그런 수준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소득 대출 상황 하에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인가, 그런 그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서구 유럽의 소득 대체율이 70%라든지 80%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소득 대출이 40%로 지금 낮아지고, 실질적인 것은 뭐 더보다 낮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서구와 다르게 사적 교육비 비중이 높고, 또한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단순히 서구의 소득 대출만큼 유지되어야 된다는 그런 식의 이론적 이야기 가지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소득 대출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13쪽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가입 연도별입니다. 1990년도 가입한 사람이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해서 예상될 수 있는 연금액이 어떻게 될 것이냐부터 해서 2015년 가입자가 예상될 수 있는 연금액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율 하향 조정으로 하향되고 있음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공사 소득 보장 체계는 사실은 이제 서구 유럽과 거의 모자라지 않게 체계는 완전히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연금 부분에서 퇴직연금 부분에서 개인연금까지 상당히 잘 체계화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실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은 현재 이제 우리 2014년도에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돼서 그나마 우리나라의 그 상당한 이 노인 빈곤 를 갖다가 해소하는데, 물론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표로서 기초연금 도입이 빈곤율을 얼마 떨어뜨리느냐는 계산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됨으로 해서 과거와는 다른 좀 더 안정된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금액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당히 많은 의미의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연금제도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2060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위기에 있습니다. 물론 아직 45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단순히 현재 세대가 급여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미래의 연금 고관련들을, 소진연들을 당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임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이제 결국은 우리 국민연금 제도가 현재 일반적으로 지금 외부의 일부에서는 급여율을 높여라, 급여 대체율을 높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의 급여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보험료가 15%, 그리고 사실은 적립기금이 소진되면은 보험료가 20% 이상으로 높아져야 되는
뭐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급여 대체율을 갖다가 높이자는 주장은 상당히 무책임한 주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특히 저출산 문제를 갖다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15쪽에 있는 위에 있는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노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현재의 기본 체계를 전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크레딧 제도와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의 하한과 상한 조정, 국민연금 저축계정 제도의 조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6쪽에 보면 이제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은 현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출산 크레딧도 좀 더 현재보다는 강하게 2인은 12개월, 2명을 출산을 하면은 12개월, 3명을 아이를 놓으면 30개월인 것을 좀 더 강화시켜서 이 2명에 대해서는 18개월, 3명을 놓으면 36개월 등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 크레딧 제도와 관련된 비용 부담을 정부가 일정 정도는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복무 크레딧은 대한민국의 모든 건강한 남성들은 대부분 의무 복무를 하게 되는데 현재 6개월간의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밖에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무 복무 기간에 월급은 제대로 못 드린다 하더라도 그에 상하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갖다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실업 크레딧 제도는 지금 정부와 여당이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를 국회의 문을 통과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업 크레딧 제도는 좀 가능한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이번에 예산 등의 문제로 해서 상한선이 70만 원으로 낮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현재 고용보험의 그 구직급여의 상한선 자체가 120만 원으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마저 70만 원 선이라면 너무 낮다. 그래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최고액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제안으로서는 납입기간 기준소득의 상하한 조정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공무원연금 제도와 국민연금 제도를 제가 비교를 해보면 아무리 급여 산식이 똑같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802만 원까지 소득 상한이 있어서 802만 원까지 연금 소득을 불입할 수 있는 데 비해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현재 408만 원까지밖에 불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그 7월 1일부터 다시 420만 원 수는 올라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 상한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충분히 불입하고 싶어도 불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또 반면에 또 하한은 22만 원으로 너무 낮다. 이렇게 해서 하한과 상한이 너무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7쪽에 있는 그림과 18쪽에 있는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원래 국민연금 제도를 처음 설계할 때 이렇게 설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처음 설계할 때는 상한이 평균소득의 약 7배에 가깝게 설계가 됐었고 하한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0.23배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25% 정도 수준은 유지하도록 설계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한과 하한을 장기적으로 조정 안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평균 소득의 2배 정도 수준, 하한은 0.13배 수준밖에 안 되는 사실은 우리가 최저임금이 한 약 60만 원 정도 최저생계비가 60만 원 정도 되고 최저임금이 100만 원에 넘는다는 걸 가정한다면 이것은 너무 낮은 하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18쪽에 보면은 이 그림의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분포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 19관 정도가 5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가입자가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한을 이렇게 낮게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한이라고 할 수 있는 47구간은 너무 많은 모든 구간 중에서 가장 많은 소득자가 분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9쪽에 보시면은 상한액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2배 수준은 너무 낮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물론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상한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1.5배, 2배 뭐 이렇게 설정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는 좀 2.5배까지 높여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 대체율이 높은 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한을 좀 낮게 위해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전가를 완화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 소득 대체율이 낮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 전배 기능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비례연금을 하고 있는 나 같은 경우 소득 전배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상한이 어느 정도 낮는 것이 우리 소득 세대 간 재분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소득 대체율이 낮고 소득 전배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좀 더 상한을 한 2.5배 수준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26만 원 가입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3년만 넘게 가입하면 더 이상 연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이 현재 소득 전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23년만 가입하면은 자기 소득액인 26만 원에 이르게 됩니다. 연금액이. 그러면은 23년 이상 가입하면은 가입 기간은 늘어나도 연금액이 하나도 안 늘어나가는 상당히 모순적인 제도를 갖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한도 지금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최소한 49만 5천 원, 지금은 이제 평균 임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요거보다 조금 높은 50만 원 수준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50만 원 수준 높아져야 이런 역진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세 번째 이제 제가 제기하는 것은 이 국민연금 저축계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돼서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개인연금 물론 지금 도입된 지 약 20년이 돼서 지금 상당히 일정 한도의 정체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퇴직연금 제도가 10년 전에 도입되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지금 퇴직연금에 의한 연금 선택률, 연금 받는 사람 수 비율이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개인연금도 우리가 처음에 20년 전에 기대했던 만큼 노소득에 대체하는 기능을 갖다가 충분히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을 1층으로 하고 2층에 퇴직연금, 3층에 개인연금이 역할을 해서 3층 보장제도가 구성되는 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민영 금융 시장이 제대로 발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민영 금융기관에만 믿고 있다가는 우리가 연금보험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기회를 갖다가 상실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에 의한 그 저축계정의 가능성을 갖다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21쪽에 그 미국의 공무원연금 제도에서 운용된 저축계정이라든지 독일의 리스트 연금이라고 해서 개인연금을 가입하면은 정부가 일정액을 갖다 지원해주는 뭐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리스트 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개인연금 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미국형 저축계정을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민간 부분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는, 특히 제가 제기하는 것은 국민연금기금에서 이 퇴직계정에 대한 적립금도 같이 운영하는 그런 방안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21쪽 밑에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5.25%로 해서 최근에 지금 현재 2014년만 해도 5.25%지만 5년 평균이나 10년 평균도 거의 5% 후반대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개인형 퇴직연금 등 민간 금융시장의 상품들은 이만큼의 수익률을 갖다가 못 높이고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2쪽에서 물론 이제 가장 큰 고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국민연금보험료 수직운용 보험료가 16%인데 아직 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위한 보험료 인상이 검토되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 하에서 이런 이제 그 개인이 스스로 저축계정으로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형 국민연금 저축 개정은 기본적으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할 때 연금보험료를 별도로 추가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정률 납입으로 원칙으로 해서 1%, 2%, 3%, 4%까지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에 따라서는 뭐 예를 들면 실업이라는 거 있을 때는 또 중단되기도 하고 하는 어쨌든 자기의 개인의 계정이 만들어지고 그 개인 계정에 적립이 되면 국민연금기금이 운용을 해서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만큼을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노퇴직이 될 때는 그것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고 그 지급할 때 일정한 혜택을 위해서 개인연금 정도의 현재 정부가 지급하는 세제 혜택을 그 국민연금 제축 개정에서도 보장하는 뭐 그런 방안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4% 정도의 저축 개정에 위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은 소득 대체율 10% 정도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40년간 기준으로 40%가 10% 높아지면 50%까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가장 큰 이제 그 걱정스러운 것은 민간 부분의 민간 부분의 연금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 이 저축 개정을 도입한다고 해서 이것만 도입하는 게 아니 이걸 도입한다고 해서 민간의 연금 시장을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경쟁을 하게 해서 민간 금융 시장도 또 보다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이것을 운영함에 따라서 다수의 운영비,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것은 정부가 일반 예산에 지원하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제도가 좀 보완이 되면 현행의 국민연금 체계 내에서도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이 조금이라도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국회에서 이런 그 제안들이 충분히 잘 검토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20분 내에 아주 정확히 잘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국민들의 그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대안이 저축개정 도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면은 급여율이 현재 40%에서 50%까지 오른다. 그래서 국민들의 노후소득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취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토론자 여러분들의 토론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전에 우리 프로 계신 분들한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서면으로 받는데요. 질문지는 발표 자료 맨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다 써셔서 우리 안내하는 분들한테 주시면 제가 수업해서 나중에 대신해서 물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토론 권문일 교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의 권문일입니다. 김영하 교수님께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저 자신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좀 강하게 나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2013년 말 현재 32만 3천 원입니다. 이 금액은 2013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7만 2천 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이 절대적 빈곤조차 해소하지 못할 정도로 급여 수준이 낮음을 의미합니다. 과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아마 가장 기본적인 주 원인은 국민연금 제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균 가입 기간이 짧아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앞으로 제도가 성숙화되고 시간이 지나면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의 적정적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14년 현재 국민연금 노령평균 수급액이 32만 3천 원에 그나마 이른 것은
1988년에서 1998년 이 70% 소득 대체율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98년에서 2007년까지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60%였습니다. 일단 20년에 걸쳐서 높은 대체율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32만 3천이 나온 건데, 2007년도 연금 개혁을 하면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매년 0.5%포인트씩 줄여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에 가면은 소득 대체율이 40%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급여 수준이 대폭 하향했기 때문에 기관이 경과하더라도 국민연금 평균 금액은 기대만큼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또 그렇게 이제 보는 근거는 우리가 이제 2060년에 가서도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 기간은 약 한 21.3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입 기간이 소득 대체율 40년으로 줄어들었을 때는 대체율이 불과 한 20%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한시바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하면서 국민연금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하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70%, 60%였던 그때는 국민연금의 목적은 은퇴 전 생활 수준의 유지입니다. 과거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건데 2007년도 연금 개혁을 통해서 40%로 축소한 것은 국민연금의 목표가 이제는 과거 생활 수준 유지에서 최저 생활 수준 내지 빈곤 방지로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패러다임에 걸맞게 거기에 맞는 상환은 조치가 따랐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조치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김영하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대안들을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연금이 급여 수준이 40% 내려온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목표와 관련해 봐서 빈곤 방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40% 내려왔을 경우에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가능급적이면 40%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를 다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대체율이 60%, 70%일 때는 목표 자체가 은퇴 전 생활 수준 유지이기 때문에 급여의 어떤 보편화를 꾀하게 한 장치들을 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40%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장치들을 이제 달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장치를 다는데 좀 소홀했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더라도 40년 가면 40%. 어떻게 보면 높지도 않은 대체율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명목소득 대체율과 실질소득 대체율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어떤 대책들이 강구가 돼야 되는데 개략적인 방안은 김영하 교수님께서 이미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제시한 방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크레딧. 이게 크레딧이라는 결국 가입기간 산입제도인데요. 실제 보험료를 내지 않았음에도 가입기간으로 간주해주는 그런 어떤 기간인데, 현재 이제 군복무, 출산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인 경우에도 2인 이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2인 이상에만 혜택을 주게 되면 이 크레딧을 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출산에 대해서는 1년 한 명의 자녀를 둔 경우에도 허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산을 할 경우에는 그걸 굳이 상한선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4명, 5명을 놓게 되면은 상한선 없이 크레딧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군 복무 문제에 대해서는 김영하 교수님 같은 의견입니다. 실제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어떤 크레딧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조금 크레딧이라는 표현을 써도 저는 이제 보험료 지원이라 봤는데 실직자나 저속청의 가입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실직자나 저속의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은 지금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국민연금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또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보다 증대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고용보험으로도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구직급여 자체에 되는 구직급여 대상이 되는 그것을 국민연금 부과 대상 소득으로 해서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어떤 크레딧을 확충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40% 선에서는 이게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페이지 26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OECD 국가의 공적소득 배치율을 비교를 했는데 34개 국가 중에서 우리가 끝에서 한 7번째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은 너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매년 2007년부터 2008년부터 0.5%포인트씩 내려가는 것을 좀 2018년쯤 45%선에서 좀 정지시키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급여수를 한 45%에서 정지시키고 각종 크레딧을 조금 확충해야지만이 국민연금이 빈곤 방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노령연금에만 이제 관심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소득 보장의 적정성과 관련해 가지고 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대상으로 하는 세 가지 위험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라든지 사망에 대한 위험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나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을 보시게 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대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현재 26페이지 보면 약간 위에 보면은 지금 현재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인데 유족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8에서 12%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연금은 12에서 20%입니다. 자, 과연 이것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나 사망이라는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은, 결국 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공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어떤 생활을 보장해 줘야 될 국가가 의무가 있는데, 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을 이 정도로 설정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장애나 사망에 관한 한은 우리나라는 사각지대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의 가입 어떤 적정성을 확보하게 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국민연금 제도만으로 전 국민의 노후 생활을 책임지기에는 우리나라 취업 구조 자체가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손 치더라도 앞에 크레딧을 확대하고 급여수를 정지시킨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태로는 20세기의 서구가 누렸던 보장 수준을 우리는 국민에게 제공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취업 구조 자체가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서구와 비교해봐서 20세기 서구와 비교해봤을 때도 우리가 굉장히 적습니다. 취약합니다. 일단 자영자 비중이 높고요. 근로자 중에서도 비정규직에 차지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연금이 20세기의 서구에서 했던 그 사회보험 방식의 했던 연금제도가 했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중추적인 제도로 하되 보험료와 어떤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현재 어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확충해서 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결합해서 기능을 해야지만이 적어도 우리가 소득보장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되게 시간들을 딱딱 맞춰주셔가지고 사회보기가 편합니다. 우리 김용하 교수님이 제안하신 여러 가지 대안들 미흡하다, 좀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아 있다. 김용하 교수님의 반론을 한번 듣겠습니다. 두 번째 김성수 원장님 토론 듣겠습니다. 그냥 계시면 네. 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하신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 부과해서 좀 더 추가할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한 것 중에서 출산율 제고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보다는 이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그 기반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출산율 제고가
잘 되면은 나중에 그 부담 수준이 후세대 부담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바탕이 될 수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출산율은 예를 들어서 지금 2030년부터 뭐 아기가 많이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걔네들이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한 2060년 가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금 소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출산율 제고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거의 아기를 많이 낳더라도 한 2060년 가까이에 소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에 그 시점에 대해서 필요한 보험료율, 급여에 대한 필요한 보험률이 대폭 낮춰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 제고라는 것은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초적인 방안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한 축이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하신 게 보험료 부가소득 상한 조정인데 이게 2003년 제1차 재정 계산 때부터 꾸준히 높이는 방안이 제기가 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보험료를 많이 걷는다는 것으로 오해를 많이들 하셨어요. 사실 그 급여 보장성 강화 쪽이 더 강한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최근에는 좀 많이 내더라도 많이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셨어요. 가입자 중에서. 그래서 분위기는 이 소득 상하한 보험료 부가소득 그 상하한 조정에는 상당히 이제 우호적인 분위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제안하신 대로 그 상하한을 이제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조금 더 고민해야 되겠지만 좀 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다만 아까 그 상하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인지 퍼센트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제 공단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퍼센트라기보단 몇 명인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하한 경우에 보면은 한 20만 명 정도가 50만 원 미만에 지금 분포가 돼 있고요. 상하는 아마 231만 명이라서 이제 그걸 어느 정도 높이는 거에 대한 수용성만 고려하면 될 것 같은데 고민스러운 것은 하한의 경우에 그 21만 중에 15만 명은 또 사업장 가입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소득을 실질 소득이라는 거죠. 사업장 가입자가 지역 가입자 그렇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올리면은 굉장히 충격이 커서 오히려 하한을 어떻게 할 건지를 사실은 정책적으로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올려서 빠지지 않도록 가입했던 사람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입기간 인정하는 크레딧은 사실 선진국에서는 사각지대 해소로 굉장히 중요한 방안인데 우린 굉장히 적게 주고 아주 찔끔찔끔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여성 수급권 강화에는 사실은 그 양육 크레딧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첫 애를 낳으면은 그 크레딧을 주지 않는데 출산도 장려할 겸 또 소득보장도 강화할 겸 하는 거라면 좀 크게 써서 1명 낳으면 1년, 2명 낳으면 2년, 3명 낳으면 3년. 그러면 애 셋을 낳으면 가입기간을 6년을 보장을 받으면 조금만 더 가입을 하면 수급권이 확보가 되는 그 정도까지 돼야 좀 애를 낳는데도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수급권 확보에도 좋지 않을까. 뭐 다 합해서 한 3년이라든가 이건 너무 짧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이제 뒷받침을 해줘야 돼서 이제 심중할 필요는 있는데요. 아무튼 그 가입기간 인정 크레딧은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뭐 실업도 그렇고 이제 나아가서는 집에서 뭐 장애 부모님이라든가 이렇게 돌보는 기간도 크레딧으로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을 차츰차츰 크레딧으로 인정을 해주고 늘려주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에는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안해 주신 것 중에서 개인 계정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되는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당연히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를 하면 행정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입자 입장에서도 공적기관에서 하니까 좀 더 신뢰도가 있을 것이고
또 수익률도 좀 안정적으로 더 높게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이제 그런 게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개인 계정에 가입할 수 있는 계층은 저소득층이 아니라 그 중산층 이상이고 뭐 오히려 이제 고소득층이 더 가입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이게 뭐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는 아니지만 이게 고소득층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 이제 그리고 거기에 뭐 세금도 만약 혜택을 주거나 이러면 더욱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국민연금에서 운영할 경우에 부진 수익률이 부진이 되거나 부진하거나 이러면은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공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같이 맞물려서 그럴 위험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게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방향하고 다르게 가기를 원할 수도 있는데, 가입자의 경우에 이 개인 계정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공격적인 그 수익률을 못 낸 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거시경제 효과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본에도 이 국민연금 기금, 후생연금 기금 이래서 이런 비슷한 제도가 계속 예전에 도입돼서 운영을 해왔지만은 그렇게 많이 가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추가적인 그 제안을 소득 강화를 위해서 하자면, 아까 권문희 교수님이 한 그 장애유족 연금에 대한 보장 이런 것뿐 아니라 물론 반대하실 분도 많겠지만 임의가입 보험료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장기 가입 기간이 뭐 장기적으로도 한 뭐 23년밖에 안 된다 이러고, 그다음에 수급률도 노령연금 수급률도 장기적으로도 그렇게 높지 않다. 아주 선진국같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려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린다. 이렇게 되는 가정이 다 여성 수급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여성의 평균 가입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수급을 해도. 그게 지금 계속 장기적으로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40% 소득 대체로 했을 때는 사실은 부부가 다 가입을 해서 한 가구에서는 적어도 국민연금으로 한 40, 50%를 가구당으로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적절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이 다 가입을 해서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의 수급권을 좀 확보하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만약 여성 수급권을 그런 측면에서 강화한다면 최소 가입 기간을 좀 더 단축을 해준다면 지금 10년인데요. 그렇다면은 연금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적어도 수급권은 확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지금 59세까지만 가입 기간인데 아마도 당장 올리면은 굉장히 충격이 클 것이고, 실업인 분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시겠지만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춰서 가입 기간을 좀 상한을 연장해 주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 그래서 가입 기간이 늘어나도록 하는 그런 장치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하 교수님 발표하신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보완적인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김영하 교수님이 제시하신 가장 중요한 대안이 개인 저축계정 운영인데,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를 표시하셨어요. 고소득층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 주식시장 불안해서 수익률 보장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또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방향과 다를 수도 있지 않느냐 등등 우려를 제기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따 김영하 교수님의 답변이 있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강화 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험연구원 강화입니다. 오늘 국회 경제정책포럼 토론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마련해 주신 정의수 위원장님, 그리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김용화 교수님께서 발표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방어성, 이 주제는 현행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되짚어보고 노후소득 보장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소득 보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적 문제 모두 존재하는 불안정한 노후소득 보장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드립니다.
김용환 교수님께서 모두에서 재정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보험연구원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의 심적 저항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15%를 목표로 해서 현재 9% 보험료율을 2015년 올해부터 매년 0.1%포인트씩 증가시킬 경우 고갈 시점 2070년 0.15%포인트씩 증가할 경우에는 2075년 연장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보험료를 상당 수준 올린다 하더라도 인구 고령화 문제 등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재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재정 안정에 기반한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충실해야 되고, 둘째는 경쟁과 효율을 기본으로 하는 민영 시스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김 교수님이 제안하신 국민연금 크레딧 강화,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강화, 그리고 실업 크레딧 도입 등은 사회적인 기여에 대한 보상이나 동기부여,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의미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재원 마련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 보장 강화만을 고려하는 것은 또 다른 재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국민연금 제도 내에 두어야 할 것인지 의심이 좀 듭니다. 예를 들면 실업 크레딧이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고용보험으로 해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니면 이들 집단이 노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차원에서의 지원이라면 빈곤 노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지원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준소득 상한액의 상향 조정의 경우 현재 상한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하겠다는 취지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행 국민연금 급여 산식에 의하면 최고소득자의 수익비도 이를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재정 문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적어도 해당 구간에 대해서만큼은 수익비를 조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 전자에서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음으로 김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국민연금제도 외적인 측면에서 국민연금 저축계정 도입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저축계정은 공공부문, 즉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야간으로 관주도형 사적연금의 운영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 저축계정이 추가적인 재정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일지라도 하나의 국영보험회사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공단에서 운영할 경우 물론 기존 보험회사보다 비연보험회사를 활용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겠지만 이 또한 정부 재정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민 부담으로 이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저축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보다는 경쟁과 효율을 기본으로 하는 민영 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진국에서도 재정 문제로 인해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할 때 사적연금 강화를 통해 접근해 왔다는 사실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적연금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노후소득 보장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사적연금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독일의 리스트연금제도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제도는 후세대의 선택 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공적연금은 후세대 부담이 큰 수지 불균형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세대가 스스로 공적연금 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 상향을 통해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어서
후세대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제도 형태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현 세대들이 노력해야 할 때라고 판단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슨 제도든지 결함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정말 김영하 교수님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특히 국민연금 저축 개정에 대해서 국영보험회사 또 따로 만드는 거다. 민영에 비해서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 경쟁과 효율을 기본으로 하는 민영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다. 이런 점을 굉장히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하 교수님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토론을 다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제시해 주셨고요. 또 긍정적인 어떤 보완점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 토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논점을 중심으로 해서 김영하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요.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세 분의 그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진지한 그 검토와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 제도가 그 급여 수준이나 보험료를 갖다가 금방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포지션은 나머지는 알아서 민영 금융시장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개인 스스로 책임져라. 하는 그런 포지션을 계속 유지해 왔었는데 그런 그 포지션이 의미를 가지려면 민간 금융시장이 그에 상응해서 발전해서 충분히 그 국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많은 상품들과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한계를 갖다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사연금제도의 뚜렷한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저축개정 같은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너무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논리에 빠져가지고 공공부문은 공공부문대로, 사적부문은 사적부문대로라는 그런 식의 이분법적인 그런 접근 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고 그리고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이 된다면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각각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그 경쟁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노후 보장성이 좀 더 제고되고 충실이 되면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형식적인 논리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저축개정은 명확하게 자기가 낸 돈을 자기가 받는 그러한 그 DC형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 국민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전혀 없고요. 또한 이제 그 국민연금 제도 우리 그 미국의 공무원연금의 저축개정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일반적으로 DC형도 그렇듯이 투자 방식을 갖다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L형이니 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 그대로 따른다는 그런 개념을 갖다가 픽스시켰고요. 실제로 미국도 지금 공무원 저축개정을 갖다 운영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다양한 선택대안을 두면은 가입자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처음에 선택한 걸 그대로 유지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 주어진 일정한 포맷을 그냥 따르는 그런 행태를 갖다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에 연동된 그러한 제도라면은 국민연금 기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거래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 오늘 그 세 분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제안들은 제가 오늘 발표한 부분을 갖다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보완돼서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되는데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저축 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고 또 중요한 제도고요. 근데 그 저축계정의 아까 김성수 원장님은 이게 중산층 이상 대상이다. 주식시장 불안하면 오히려 그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강 원장님은 민영에 비해서 수익률이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우려를 표시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지금 이제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이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그 여러 가지 수익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연금 기금을 믿고 국민연금도 우리가 이 제도 강제제도가 아닙니다. 임의제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가입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 민간 부분과의 역할과 뭐 이런 분담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는 공정한 경쟁 속에서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노후 보장을 위한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라면 다양한 형태의 방안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하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토론자분들이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프리하게 그냥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강 원장. 아무나 안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 김용하 교수님께서 수급비가 1이 넘지 않기 때문에 저축계정이 기존의 국민연금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거를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단점을 지적하는 걸 방어를 하신 거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비가 1이 넘으면 사회보장 측면에서 국민연금을 담당하는 게 맞는 거고요. 수급비가 1인 경우는 오히려 국가에서 담당했을 때 이 단점보다 이점이 더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거래 비용이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거래 비용도 결국은 국민의 부담이고요. 또 경쟁과 효율 제대로 돌아갔을 때의 마켓 펑션을 보면 경쟁과 효율을 기반으로 하는 민영보험이 궁극적으로는 거래 비용을 싸게 할 것이라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어쨌든 뭐 저희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지금 뭐 열심히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금융시장 민간의 사적연금제도도 자기 역할을 더 충실해 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적연금 시장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사적연금 시장이 좀 더 지금 현재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어쨌든 국민연금 저축계정은 국민연금하고는 별도의 계정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재정과 무관하고 또한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지원은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의 강화, 자율적인 노후소득 보장의 강화라는 그 측면에 의해서 충분히 보상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부분이 다소는 우리가 생소하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행 국민연금 제도 체계하에서 어떻게 하면은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할 것이냐, 오늘 전문가들의 많은 지혜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들이 좀 모아져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그다음 노후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들 중에 나왔습니다만은 출산율 높이고요, 성장 잠재력 높여서 많이 내고 많이 받고 그리고 오래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 역량을 기르는 거, 이게 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오늘 발표자, 토론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진지한 토론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플로어에서 이렇게 끝까지 잘 지키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세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